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전관 논란이 거세게 오늘 불거졌습니다. 특히 희대 사기 사건으로 기록되고 수많은 피해 규모를 유발한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돼서 보고를 받는 입장에 있다가 퇴직 후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관련자들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경찰이 정민 씨의 양말에서 발견된 흙이 강변의 10m 정도에 있는 흙의 성분과 유사하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찰 발표에 대해서 정민 씨 아버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희 돌직구쇼에서 조금 전에 인터뷰했습니다. 돌직구쇼에서 단독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법무부 총장 취임 전에 검찰의 조직 개편 수순, 총장 패싱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김호수 후보자의 청문회인데 바로 다음날 인사위가 잡혀 있어서 사실상 검찰 인사에 새 총장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패싱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국민의힘 신진 돌풍에 활력 잃은 민주 화들짝이라는 한겨레 신문 분석 기사. 야당 전당대회 흥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이준석이 야당 대표 땐 우린 꼰대당 된다라는 위기의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정세균 전 총리가 장유유서를 언급해서 더욱더 논란은 불거졌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로펌에서 22개 사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중에 5건, 본인이 변호를 한 5건이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 차관 신분에 있으면서 옵티머스 라임 관련 수사를 보고받았을 위치인데 곧장 옵티머스 라임을 이번에는 변호했다라는 논란인 겁니다. 옵티머스 라임 관계자들을, 관련 피의자들을 변호한 건데 그중에는 이 정관계 연루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김호수 후보자가 변호를 맡아서 더욱더 논란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근까지 변호를 맡은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신 대표 변호사,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한신대 김수경 교수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입니다. 야당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뜨겁게 불거진 논란은 희대 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를 유발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김호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서 수사 과정을 보고받다가 곧장 라임 옵티머스 관련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관이어도 너무 전관이었다라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함께 보시죠. 검수완박 그 용어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검찰 힘빼기의 국면마다 김호수 전 차관이 있었습니다. 검수완박의 완결판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입니다. 인사다 그런 이야기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답정너 청문회를 지켜봐야 합니다. 명명백백히 다려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첫 번째 논란을 제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보고받다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자들을 변호한 전관 이력, 오늘 청문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라임 보고받던 김호수 법무부 나오자 라임 변호사로 어떤 얘기일지 함께 보시죠. 정확하게는 라임 옵티머스 관련 피해자들의 변호사겠죠.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피해자가 무려 4,000명, 피해액이 무려 1조 6천억 원대, 거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던,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 논란에 휩싸인 라임 사건. 관련 업체 등의 압수수색, 중요 수사 상황을 법무부 차관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었던 신분이었죠. 퇴임 5개월 뒤 창이 방패로 변합니다. 라임 사건 관련 변호를 맡습니다. 전관예우 논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오늘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였던 자, 퇴직 1년 전부터 처리한 사건에 대해선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이 불가하게 변호사법은 돼 있습니다. 4월 27일 김호수 후보자가 차관에서 퇴임을 했고 9월 24일 라임 사건 등을 수임했으니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창에서 방패로 돌변한 겁니다.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특히나 이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대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4천여 명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사건이어서 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된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든 법 제도가 변호사, 예, 검사, 판사에게만 매우 유리한 예, 조건들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은 방금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자기가 퇴직하기 1년 전 사건부터 수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 달에 퇴직을 했거든요. 예. 그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달에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퇴임 직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변호사법의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이 만약에 변호사를 하더라도 다시 이런 공직에 나올 생각이 있었다면 예. 이런 사건은 충분히 거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맡아서는 안 된다. 윤리적인 본인이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이해 충돌 문제를 의식해서라도 네. 라임 사건의 변호를 맡아서는 안 됐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연 이제 공직자로서 다시 본인이 뭐 퇴직하고 실제로는 그 기간에 따라서 변호사 개업을 해서 어떤 수임 받는 것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그런 만약에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의 수임을 받았다면 다시 예. 검찰총장이 되려고 하는 어떤 시도는 저는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이,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맡아놓고 와서 변호사법 위반 또 정관예우의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다시 검찰총장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굉장히 우리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김영주 민주당 의원님의 돌직구 발언입니다. 저런 것도 문제인데 다시 검찰총장으로 오려 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밝혀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김현아 비대위원님, 다시 검찰총장으로 돌아오려는 것도 문제다라고 조금 전에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특히나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변호도 맡았고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구제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아직도 이 사건 살아있는 사건인데 NH투자증권 대표 그 변호도 김호수 후보자가 맡았다. 이게 지금 이해충돌 전관예우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다시 검찰총장으로 돌아온다면 이번엔 또 방패를 하다가 창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라임 사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고 하는 게 논란이 됐었죠. 월 2,900만 원 정도 수임을 받은 걸 갖고 많다 적다 논란이 있었는데,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차관을 그만둔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계속 청와대가 추천을 하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계속 3차례나 거부를 하죠. 청와대가 챙긴 인물이 김호수 후보자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취업 청탁, 그러니까 취업이 되려고 하다가 계속 거절당하면서 이제 좌절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자기가 추후에 조금 고위직으로 다시 발탁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난 이제 어렵겠다. 그럼 네. 그냥 내 살 길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어떤 행태로 보면 저는 후자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감사위원으로 발탁이 되지 못하면서 그냥 나는 내 살 길을 살아야 되겠다.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전 차관으로서 계속 보고받았던 업무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저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사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적반하장으로 지금 사실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받게 됩니다. 이건 뭐지? 아까 김영주 전 의원님께서 같은 여당, 지금 집권 여당에 그래도 좀 소속되어 계신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뭐 굉장히 오히려 정직하고 적격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영주 의원님의 말씀이. 예, 그런데 김영주 전 의원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본인이 그걸 알고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받아서 청문회에 쓴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뻔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연아 비대위원회 의견 들어봤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가 추천한 감사위원 김호수 후보자의 임명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불발됐습니다. 그때 왜 최재형 감사원장은 김호수라는 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까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청와대에서 요청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인사권을 존중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공석된 감사위원 제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의 정책인 중립이나 독립성 적합하신 분을 제청할 수 있도록 여전히 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감사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의 어떤 감사원장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호수 카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이유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성,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 판단을 한 것으로 그때 당시 보이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아직도 라임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가슴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라임 사건 관련자들을 변호했던 김호수 변호사가 검찰총장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그 피해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도 좀 걱정되는데, 정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변호사법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변호사법 31조에 공직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호수 후보자가 이 부분을 검토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라임 같은 사건을 맡았을 때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 자체에서 라임 사건을 처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서? 네네. 그거는 아마 변호사법 위반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저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라임 옵티머스 보면은 피해자가 수천 명이고 그 피해액도 조 단위 그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실 김호수 후보자가 저 일을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맡길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도 김호수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도 했기 때문에 저런 쪽에 관련해서 실무도 밝을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법무부 차관까지 했으니까 고위직이고 충분히 그 실무나 영향력이나 둘 다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변호사 비용도 상당히 지급하면서까지
그 범법인 화연을 수임했을 것 같은데, 맡겼을 것 같은데.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피의자들 입장에 당연하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가 피의자가 의뢰인들이 요구한 사건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고위직 변호사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앞으로 내가 공직에 대한 뜻이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완전하게 내가 이제 그 변호사로서 자영업자로서 일을 하겠다. 그럼 모르겠는데 다시 내가 공직에 갈 생각이 있다. 생각이 없으면은 그 총장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제안이 와도 아니 난 이제부터 변호사나 할랍니다.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회적으로 그 파장이 큰 사건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의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건을 뭉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과정에서 김호수 후보자가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의심이죠. 굉장히 이거는 부적절한 수임을 하신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건들 수임하면서 얼마 받았을지 이것도 논란이에요. 함께 보시죠. 전과는 다르군요. 정관 중에서도 꽤 높은 거 아닙니까? 월 2,900만 원, 자문료만 총 1억 9,200만 원, 8개월간 자문료만 월 2,900만 원씩 받았다는 거. 사회 초년생들 연봉을 자문료로 한 달씩을 받았어요. 총 22건의 사건, 그 중에 옵티머스 라임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정상적인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다라고 해명했고 구체적인 수입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오늘 새로운 논란은 김호수 후보자의 아들이 정부 산하의 기관에 취업을 하면서 묻지도 않은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었으면 모를까?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뭐 하십니다.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공기업 들어간 김호수 후보자 아들 지원서의 아버지는 전주의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자부품연구 공기업이죠. 현 한국전자기술연구. 채용 당시 좋은 직장입니다. 입사 지원서, 가족사항에 요구하지 않은 아버지 직업을 기재했다. 예컨대 가족관계 부, 김호수 54, 직업 대졸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아버지 직업을 기재했다는 겁니다.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요. 자기소개서에서도 아버지의 직업을 언급했다. 아버지 직업상 10대 초까지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오가며 생활을 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내용도 상당히 부실하다라고 문제 삼으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생활신조와 관련돼서 폼생폼사라고 기술이 되어 있고 기대의 부흥을 부흥이라고 잘못 오타를 적기도 했다라고 맞춤법까지 틀렸다라며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한신대 교수님. 이 이력서 논란이에요. 아들의 이력서 논란. 특히나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언급을 한 부분. 자, 보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공기업 그 입사 지원서를 볼 때 가족의 이름이나 연령이나 직업 학력사까지 다 적게 되어 있었지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 아들이 지원을 할 때에는 그냥 그런 직업 같은 거 빼고 이름과 나이, 동거 여부만 적게 양식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대졸의 검사고 심지어 서울 북부지청 검사장이라고 아예 이제 적시를 해서 넣은 거죠. 그리고 보통 저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요즘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전혀 그 지원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게 그런 개인적인 정보를 다 지우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출신 학교나 그 학교의 소재지까지도 지우고 지원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우지 않고 지원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넣거든요. 물론 이 경우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그런 문구를 넣었었는지는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 네. 부분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은 양식에서 적으라고 하지도 않았던 자기 아버지가 서울 북부지청 검사장이라는 얘기를 쓴 것은 어쨌든 그걸 씀으로써 내가 좀 지원할 때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식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요구한 양식에는 아버지 이름, 나이, 함께 사는지 여부만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죠. 굳이 그 양식에도 없는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어딘가에 썼다. 그러니까 구 양식을 낸 거예요. 원래 새로운 양식에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왜인지 예. 예전 양식에다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써서 네. 지원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당연히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생활 신조라든가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이제 내용들이 너무 부실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활 신조에다가 폼생폼사라고 쓴다던가.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그게 생활 신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잭스키스 노래 제목 옛날에. 공기업의 어떤 지원서에다가 그렇게 한 줄로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는 얘기를 쓰는 게 그렇게 잘 쓴 자기소개서는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함량 미달의 자기소개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 됐겠냐. 아무래도 아버지의 직업을 어필한 것이 합격의 어떤 여부를 판가름하지 않았겠냐는 의혹인데요.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검증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을 뽑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의혹 정도로 이제 머물 수밖에 없기는 한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요즘 공정 문제가 예민하고 또 특히 입사에 어떤 이런 식으로 좀 필요치도 않은 정보를 넣어서 유리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측의 해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아버지 직업 때문에 이제 이분을 뽑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도 나오리라 봅니다. 김호수 후보자의 이야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이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독립성 문제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차차 말씀드릴게요. 청문회 때. 오늘은 말씀 못해요.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국회에서의 절차. 그러니까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께서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그때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호수 후보자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내리보좌한 검찰 내 대표적인 친여 인사이다. 청와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2차례나 추천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부한 전력도 있다.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전관 예우 의혹과 이를 통한 특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검찰 개혁을 말한 정부에서 추천한 후보자에게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에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앞서서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우려도 제기됐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시경제 사회 재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으로 이어진다라는 윤석열 전 총장의 주장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논란은 김호수 후보자의 청문회 바로 다음 날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위를 예정해 놨다는 겁니다. 총장 패싱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호수 취임 전 검찰 인사위 총장 패싱 논란, 김호수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날 내일 검찰 인사위를 예정해 놨다는 겁니다. 인사를 단행한다는 건데 청문회 이틀 전에 일정을 통보했으면은 총장 후보자가 내정되고 결정돼서 공식적으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궈지고 있습니다. 총장 패싱 논란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장관은 이에 대해서 총장 패싱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검찰 인사위원회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거명하거나 그걸 심의하는 그런 곳은 아니고요. 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너무 많이 나갔다. 김영주 의원님, 총장 패싱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검찰 인사위원회를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에 대한 의문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그 박범계 장관의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위원회에 있는 그 오후나 그 다음날 인사가 난 게 그동안의 관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인사위원회 자체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놓고 논의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청문회 다음 날에 바로 검찰 인사가 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된다는 의미에서 패싱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역으로 보면 김어수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립적 기관의 의미들을 스스로가 법무부에서 오히려 이런 과정의 어떤 조급함을 통해서 새로운 검찰총장이 너무 우리가 다루기 쉬운 검찰총장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의혹까지 낳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일수록 박범계 장관은 조금 새로운 검찰총장이 와서 자기의 진영을 꾸리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가 날 수 있는 데까지 독립적인 어떤 자기 권한을 주는 것이 나는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직접적인 인사위원회 자체가 아무리 어떤 어떤 결과의 논의와 별개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조금 조급한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자, 검찰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인데요. 손정민 씨의 이제 의문의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경찰이 양말의 흙 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민 씨 아버지는 과연 경찰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서 어떤 반응, 어떤 입장을 나타냈을까요? 저희 돌직구쇼에서 조금 전 정민 씨 아버님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의 이야기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정민 씨 양말의 흙 성분, 강바닥 10m 지점의 흙 성분과 유사하다라는 국과수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고 정민 씨 양말에 묻은 흙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낚시꾼들이 목격한 입수 남성이 들어갔던 지점과 10m 정도 떨어진 지점이다라고 해요. 돗자리가 1번 위치. 자, 흙이 1번 흙, 2번 흙, 3, 4, 5, 6, 7번 흙이 다 있겠죠. 그런데 정민 씨 양말에 묻은 흙이 5번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 보실 때에, 자, 5번 위치에 있는 흙의 성분과 유사하다라는 거고, 저 5번 위치는, 육지로부터 10m 정도 강 안쪽으로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흙의 성분이다라는 게 국과수의 분석 결과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정민 씨의 양말, 많은 흙이 지금 묻어 있는데, 자, 이 국과수의 발표를 두고서도 여러 가지 의문들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민 씨가 만약에 걸어 들어갔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이르기까지 흙 성분이 다 나와야 할 텐데 왜 6번, 5번 흙의 성분으로 특정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부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국과수의 결과는 5번 위치에 있는 흙 성분과 유사하다라는 게 일단은 국과수의 설명입니다. 자, 이에 대한 정민 씨 아버님의 입장은 잠시 후에 저희가 들려드리겠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여러 사건 변호도 해보셨을 텐데, 자, 이 국과수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런 사건 저도 처음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증인이 있었죠. 증언하는 사람, 새벽에 한강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수사 결과는 뭐냐면은 정민이의 양말에 지금 5번 강바닥 그 성분과 유사한 흙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킨다고 해가지고 한강의 목격자들이 본 그 한강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민이다라고 연결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왜냐하면 그렇게 연결하기에는 너무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성분이 비슷하다고 할 뿐이지 과연 저흙이라고 일단 단정 지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첫 번째, 네네. 성분이 비슷하지 저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정민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영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새벽에 물에 들어갔다라고 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때가 지금도 한강에 들어가 보면요. 물이 차요. 요 앞에 청계천 물 담그려고 해도 차다고요. 근데 지금부터 한 달도 더 전 일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한강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추웠을 거고 아무리 술에 취해 있어도 그렇게 물에 딱 들어가면은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정신이 깼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들어가서 저런 사고를 당했다. 그 다음에 낚시꾼들 이야기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점이 뭐냐면 예. 요즘에 새벽에 한강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여름에도 한낮에 새벽에 그 수영하는 사람 제가 서울에서 50년 넘게 살았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새벽에 어떤 사람이 저렇게 들어갔다. 제가 낚시꾼이라고 하면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을 거다. 신고를 하고 나와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냥 뭐 수영하는 것 같다. 이 정도로 그 목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니까 과연 저것이 상식적인 진술일까는 그런 의문도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경찰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빨리 확보를 해야 정민군의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그래야 아버지 어머니나 아니면 또 의심받고 있는 친구나 모든 문제가 그렇게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국가수의 발표는 일단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지점에서의 흙성분과 정민 씨의 양말에서 채취한 흙성분을 대조하는 실험을 한 건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중에서 육지에서 10m 정도 5번 성분의 흙과 비슷하다라는 유사성에 대한 입장만 내놓은 것이지 국가수가 그렇기 때문에 뭐다라는 결론까지는 아직 내놓지 않았다. 국가수가 그런 결론을 내놔야 하는 기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겠고요. 흙 성분에 대한 대질 조사 결과만은 국가수가 내놨다는 거고 이거를 참고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서 전체적인 친구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그 40분간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결론은 경찰이 내놔야 할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어떠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현재로서는 결론을 아직 내리지는 않았다라는 최종적인 입장인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민 씨의 아버님은 이 국가수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돌직구쇼가 조금 전 통화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날아서 10m가 떨어졌다는 얘기인지 누가 들고 갔다는 얘기인지 뭐 이런 설명도 없이 원래 그 신발이 있어야 되는데 신발 버렸잖아요. 그리고 양말도 있는지 옷은 있는지 모든 거에 대해 실험을 했는지 그런 설명은 없이 그거만 달라는 얘기하니까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민 씨 아버님의 문제 제기도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에 대한 경찰 설명이 지금 없거든요. 특히나 김연아 비대위원님 10m까지 걸어 들어갔다는 건지 날아서 들어갔다는 건지 그 중간 과정이 경찰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정민 씨 아버지는. 그리고 정확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신발 혹은 양말의 흙성분도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친구가 신발을 버린 상황에서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부족하다라는 비판이었거든요. 김연아 의원은 정민 씨 아버님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수의 발표가 도대체 피해자로부터 어떤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보인지 정말 헷갈리고요. 저도 똑같이 저 기사를 보면서 그럼 정민군이 신발을 신고 있었나? 발견 당시에? 그럼 신발에서는 흙이 나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지금 경찰의 대응이 오히려 그러니까 뭐 사망한 그 손군의 유족들과 또 요즘 반진사라는 모임이 생겼다고 해요. 반포 한강 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게 생겼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런 진실을 찾겠다고 그런 모임을 결성을 하고 이 경찰의 어떤 좀 무능함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이게 경찰의 수사에 대한 권한도 커지고 국민들의 기대도 커지는데
당장 이렇게 떨어진 수사에 대해서 경찰들이 과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지 예. 아니면 오히려 이런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냐라고 하는 의구점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논란과 국민들의 의구심을 쌓는 결과를 낳고 있어서 예.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정말 좀 가슴이 답답하고 또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정익진 변호사님, 만약에 친구가 정말로 이제 억울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 입장에서 억울함이 풀리려면 오히려 친구가 버렸다는 그 신발에 흙은 묻어 있었는지, 만약에 묻어 있다면 그 흙 성분이 정민 씨의 흙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경찰의 수사와 조사 결과가 있어야 친구 입장에서도 뭔가 더 명확해질 것 같고 정민 씨 아버님의 입장에서도 의문이 해소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버렸다. 근데 경찰이 버린 신발을 찾으려는 시도, 그 신발에 과연 무언가 묻어 있었는지, 묻어 있었던 것을 혹시 뭐 누군가가 제거하거나 닦았다는 노력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수사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왜 지금 들려오지 않고 있는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일단은 피의자들이 의심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피의자 말 자체가 의심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피의자들이 의심을 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손쉽고 정확한 방법은 진실만 이야기하면 돼요. 사실만. 아니 버릴 수 있죠. 신발 버릴 수 있죠. 오래된 신발이고 그다음 뭐 마음에 안 들던 차에 뭐 토한 게 묻었다 이렇게 되면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납득이 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버린 신발 찾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다가 버렸느냐? 그러면은 거기 찾아가지고 뭐 하다못해 그 쓰레기 집화장까지 가가지고도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지금 제대로 한 것인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의문인 거고. 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경찰이 즉각적으로 그 신발을 찾으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들려오고 있지 않은 것. 이건 문제라는 거죠. 사건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예. 지금 어린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저 일이 남일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민이 같은 애가 남의 애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공감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사람은 어쨌든 저 세상으로 갔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죽었을지 모르는 그 생각을 정확하게 팩트를 찾아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많은 사람들한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까봐 내가 소극적으로 이야기했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일단 친구가 사라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심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 같으면 그 다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소극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과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자, 방금 이거는 이제 친구 측의 추가 입장에 대한 정익진 변호사의 의견이고 네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신발. 네. 경찰이 충분히 찾았어야 한다는 게 정 변호사님의 견해였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 첫 번째는 신발을 버리지 말았어야 되고 그다음 버렸다라고 하면 버린 다음에라도 내가 신발을 버린 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럼 어떻게든 이걸 되찾아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친구 측에서 했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수효 교수님, 기자 출신이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기자 사건, 경찰 출입 기자를 할 때에 저희 기자들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취재 기법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취재 기법 중에 하나가 주요 사건과 어떤 우리가 취재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사실은 쓰레기통부터 저희들이 뒤지는 훈련들 많이 했었잖아요. 쓰레기 봉지나 쓰레기통 안에서 결정적인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건의 전반을 뒤집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기법도 마찬가지일 텐데 신발을 버렸다? 경찰이 오케이? 시한은 지나서 이제는 신발 찾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 왜 안 그랬을까 경찰이? 저도 좀 그 점이 의문스러워요. 사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수사 인력이 아닌 이런 기자들도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찢어진 종이 이어붙여가지고 증거를 찾아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서초서에 거의 7개 팀이 달라붙어서 지금 저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한강 수색하고
이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친구의 휴대폰을 뭐 한강에서 찾고, 사실 그 휴대폰이 꼭 한강에 있으려는 법이 있나요? 만약에 그 친구가 뭐 의심받을 짓을 해서 그 휴대폰을 감추기로 한다면 한강에 안 버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저런 모습들은 열심히 보여주고 있지만, 경찰의 액션은 보여주고 있지만, 예, 그리고 굉장히 항변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예. 있다.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티즌들이 나서서 막 그 비어진 40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들을 막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인 안 된 사실들도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사실 그 40분 동안 이 친구가 무엇을 했든, 뭐 실제로 어떤 잘못을 했든, 잘못은 아니지만 뭐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누군가의 어떤 도움 없이 정민군이 스스로 저기까지 갔으리라는 것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바라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내 친구가 나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아무리 블랙아웃이 됐어도 그 시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최대한 맞춰보려는 시도를 하거든요. 혹시 이래서 그랬을까요? 저래서 그랬을까요? 이런 시도들을 해보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블랙아웃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찰도 사실은 밑을 노르시죠. 그것에 대한 작은 단서라도 갖고 있는 건 친구뿐인데, 아무도 모르는 그 40분을 경찰이 온전히 밝혀내라고 하니까 아마 경찰도 당황스럽고 힘든 마음일 겁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도 쉽게 왜 쓰레기통 안 뒤져봤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럼 경찰은 그 쉬운 생각을 못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친구 측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친구 측의 항변 들어보시죠. 다음 날, 다다음 날 계속 유족과 접촉했고, 수사기관 조사도 충실히 받았는데,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고인을 찾는 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당시에 또 적극적으로 찾는 움직임을 보였다면, 또 지금 도리어 가식이나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그런 억측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친구 측의 항변도 들어봤습니다. 반진사라는 단체가 등장했습니다. 이 경찰의 수사와 관련돼서 촉구를 하는 반진사, 반포 한강 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인데요. 자극적인 음모론은 배제한다. 그러나 팩트 기반으로 잘못된 점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라고도 밝혔고요. 서초경찰서 앞에서 촉구 집회를 했습니다. 철저한 수사, 경찰의 수사 미흡하다, 친구를 입건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김형주 의원님, 이 반진사라는 단체가 등장한 것도 결국에는 이 서초경찰서 차원의 경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체들도 지금 현재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초동 수사의 미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말하자면 그 송군의 부모의 억울한 심정, 또 송군 본인에 대한 어떤 규명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모여서 저런 모임을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는 속에서도 여러 가지 또 집시법 위반 혐의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깥 한편에서는 한강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꼭 저 친구에 대한 부분만 억울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는 비판도 있고, 또 만에 하나 이 모임하고는 전혀 무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120페이지 되는 분량이 말하자면 피해자 그 친구가 무슨 약물을 해가지고 평소에 억하심정으로 죽였다, 이런 어떤 근거 없는 추측도 난무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2010년도에 소위 그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청한다, 타진요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서,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심지어는 검찰 초유의 사이버 모욕죄를 수사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당연히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에 나온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모임이 갖고 있는 진정성은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어떤 친구가 범인이다라는 쪽으로 푸시하게 했는데, 그 범인을 은폐하기 위해서 경찰과 말하자면 검찰이
말하자면 이걸 은폐하고 있다라든지 언론도 동조하고 있다 이런 공격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면성에 대한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전 국민이 공분을 표하고 있습니다. 관평원 사태 함께 보시죠. 주제는 청주로 가는 기관도 아파트는 세종에서 받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세종시의 치열한 아파트를 거의 공무원들은 1대1로 신청하면 손쉽게 분양받았던, 저가에 분양받았던 그 세종 아파트, 청주로 가는 기관들도 세종 아파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감사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이 4개 부처 이거 감사 대상이다 라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평원 청사 이전 세종 아파트 특공 관련해서 감사원의 입장 나왔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선 거예요. 관세청, 기재부, 행복청, 행안부 이 4개 정부 부처 감사법 22조, 24조에 따라서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명확히 입장 나왔습니다. 야당의 권영세 의원이 질의를 한 거고 감사원이 답한 겁니다. 기재부, 관평원 171억 원 예산 승인 지급한 까닭 감사해봐야 된다. 행복청, 이전 대상도 아닌 관평원에게 왜 토지 매매를 승인했는지. 행안부, 관평원 문제가 문제 있다는 걸 알고서도 사후 조치를 왜 그렇게 했는지. 관평원 왜 이전했는지. 그리고 직원 특공 아파트 취득세 면제 등의 의혹 감사 대상이다 라고 최재형의 감사원은 답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김현아 비대위원님, 감사원의 이 답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늦었지만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는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계감사. 그러니까 저 171억 원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아니면 그걸 공사 과정에서 집행하는 데 또 다른 부적절한 것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회계감사 부분이 하나 있고요. 2번째는 지금 이 171억 원을 타는 과정에서 관련이 됐던 기재부, 행안부, 행복도시 건설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의 직무상의 감사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더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처음부터 이전 대상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전 대상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전 대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혹시 이 청사를, 유령 청사를 지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행안부가 이것을 인지하고도 왜 그냥 덮고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이때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사람들, 저는 직무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다 징계 대상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김연아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세종 특공 그리고 관평원 이전과 관련해서 황당한 뉴스들, 당황한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주로 이전하는 기관도 아파트는 세종에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직장이 청주로 간대. 왜? 제목, 청주로 이전했는데 왜 세종 특공을? 그러니까요. 많은 조간신문 보도에 따라 2012년부터 세종시가 아닌 충북 청주시로 이전한 식약처, 질병청 등등 6개 공공기관 종사자들 아파트는 어디서 받았냐? 세종에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종특별시. 관계부처 입장. 2010년 청주로 이전한 식약처가 당시 지역 내 주택 공급 등이 열악해서 세종 특공 자격을 행복청에 요청한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줬다라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자, 이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물론 이제 청주와 세종은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지역이거든요.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특공이 이제 세종 아파트 특공인데 청주로 가는 공무원들에게는 왜 세종 아파트를 줬을까?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그게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뽑아왔거든요. 행복도시 특공 세부 운영 기준이 있어요. 예. 여기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예정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정지역. 그래서 4조에 보면은 이 특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정이 쭉 있는데 특별 공급 대상자,
다 전제하는 게 뭐냐면 예정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컨대 서울에 있다가 예정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아무 데도 없었는데 예정 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뭐 공무원이나 뭐 공공기관 직원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예정 지역은 어디냐면은 충남 연기군, 공주시, 충청남도거든요. 그런데 왜 충청북도가 청주잖아요. 청주는 충청북도잖아요. 앞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청주는 예정 지역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세부 운영 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정 지역도 아닌 청주에 뭐 그냥 필요하니까 특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가? 예. 당장 저만 해도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관련 규정부터 찾아보고 맞나 틀리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본인의 정확한 그 직무 집행 범위 내에 있고 또 본인한테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떠나서 일하는 경우를 저는 사실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특공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황당한 의혹들을 쭉 보면 유령 청사 짓고 특공받고 차로 10분 거리로 가고 특공받고 거기 부처 사표 내고 아파트는 계속 특공받고 살지도 않으면서 아파트 특공만 받고 그리고 민간 분양은 200대 1이 넘는데 1대 1로 특공받고 이제는 충북이 가는데 특공받고 김연아 의원님 특공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건은 단순히 경찰 수사뿐만이 아니라 좀 국회 차원에서 정말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1년과 12년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은 사실은 그때 세종시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얻기도 어려웠고요. 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서 한 집에 여러 사람이 낑겨 살기도 했고 너무 내려가지 않아서 오히려 그때는 여기에 내려가는 것을 권유할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좀 엄밀한 기준이 있었어야 되지만 그때 이전한 사람들과 2015년이 지나서 세종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3단계 이전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약간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이전을 하려고 하고 특공의 일종의 우리가 속된 말로 숟가락 얹거나 빨대 꼽았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잣대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경찰 수사에서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더 규칙이라든가 내부 규정에 대해서 면밀한 행정감사 또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질의들이 같이 아우르지 않는다면 한편에서는 오히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렇게 항명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국민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저런 특별공급을 공무원들 다 받았단 말이냐 라면서 정말 요즘 LH 사태나 주택가격 폭등 때문에 가슴이 아린 국민들의 마음에는 또 두 번, 세 번 멍이 드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정말 그냥 끝낼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번째 황당한 소식은 이겁니다. 관평원이 세종에 지어지고 171억 원짜리 유령청사 그에 관련된 특공까지 주어졌는데 이번엔 관평원 직원이 교사인 배우자를 세종으로 이전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라는 뉴스도 보도됐습니다. 관평원 세종시 교육청에게 우리 세종사의 신청사 건립할 예정입니다. 171억 원짜리. 그러니까 직원 와이프 대전교육청 소속인데 세종교육청으로 전입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공문도 보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다른 기관들과 달리 엄정하게 판단했어요. 세종특별시 교육청 칭찬합니다. 행안부 이전 계획 고시를 교육청이 살펴본 거예요. 보니까 관평원은 이전 대상이 아닌데 왜 아내를 세종시로 전입해달라고 합니까? 라고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엄정하게. 자, 그러자 관평원은 이전 기관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전입 요구 공문을 전송했다라는 사실도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은 불발됐으니 다행인데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과 정의당 포함한 야당은 국조를 요구했는데요. 민주당이 범야권의 국조를 거부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 또 기관이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공급을 통해서 과도한 시세 차익 그리고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2011년 이후에 특공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민간기관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된다. 민주당에도 연락을 취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아서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LH 사태에서 본 것처럼 정부 차원의 셀프 조사로는 꼬리 자르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국회가 나서서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또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당은 이 국정조사를 왜 거부한 걸까요?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여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다만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회가 투기 근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야당도 똑같이 당당하게 조사받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도리다.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정의당까지 포함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야당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원들에 대한. 좀 이것과 전혀 별개의 이유를 들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 이거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국회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예산을 승인하는 기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현재 상임위 안에서 혹은 국감 속에서 지나온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개별 상임위라든지 평안이라든지 또 그래서 국회가 오히려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한 대로 윤호중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야당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니 그거는 얘기가 거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다만 그동안의 이 과정에서도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감할 필요가 있고 또 수사라든지 또 국정감사라든지 또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에 미진했을 때 말하자면 국회 수준의 어떤 감사를 대대적인 어떤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그런 차원으로 얘기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뜨거운 분들만 모셨습니다. 오늘의 핫쌈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조국 정경심 그리고 남녀군 장교가 초소에서 밀회를 즐긴 장소 BTS의 신곡 버터 뭐런가요? 뜨거운 반응 오늘 핫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정경심 조국 이 부부의 문자 메시지 등을 LH 사태에 빗댔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핫쌈입니다. 조국 정경심 교수 핫쌈. 검찰 정경심 씨의 범행은 불공정을 통해 불로 수익을 추구한 것이다. 공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이다. LH 사태처럼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부정부패다라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 때 공개했던 이 부부의 문자 메시지를 다시 언급하며 이게 LH 사태와 닮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남편 조국 장관에게 이렇게 문자합니다. 종합소득세가 2,200만 원대 나와서 세무세가 다시 확인 중이야. 폭망이야. 속상하다. 그러자 남편 조국, 그거 엄청 거액이네. 인컴이 엄청났구만. 여기서 인컴은 소득. 그러자 다시 정경심 교수. 약 6천에서 7천 정도 불로수입 할 말 없음.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 라고 하는 이 문자 메시지. 검찰은 이 문자 메시지 어떻게 해석한 걸까요? 2017-2018년 코링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정경심 씨가 수정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의 지위를 이용해서 허위 컨설팅 계약을 한 불로소득을 올렸고 불로소득 올리고 세금 많이 나왔다고 토로를 한 문자 메시지다. 이게 LH 사태와 뭐가 다르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변호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검찰의 이 같은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좀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불로소득은 말 그대로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 아니겠습니까? LH 사태는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얻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정경심 교수가 이른바 컨설팅 피로 월 한 860만 원 정도 해서 1억 5천만 원의 돈을 받았는데 이것이 불로소득이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횡령인데 어떤 횡령이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그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횡령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1심 법원에서 이게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도 유죄다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LH 관련해서 기율을 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과연 그 항소심 재판부가 지금 검찰의 주장을 잘 받아들여줘서 그 1심과 새로운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 1심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지는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의 상당히 흥미로운 논쟁은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의 논쟁은 아까 봤던 우리가 그 대화,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조국 교수 남편의 대답 엄청난 거액이네. 인컴이 엄청났구만. 그러니까 소득이 많았구만. 이라는 조국 남편의 이 답장이 어떤 성격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변호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남편이 인컴이 엄청났네 라고 답한 그 부분은 조국 장관이 남편으로서 아내 탓을 한 거다. 나무라는 거다. 아, 인컴이 엄청났구만. 이다라고 한 거다. 그런데 자꾸 검찰은 조국과 피고임을 섞는다. 섞지 말라. 남편이 오히려 탓을 한 거다. 조 전 장관이 인컴이 엄청났구만 이라고 탓을 한 건 아내가 자꾸 그렇게 투자하면 위법하지 않더라도 문제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탓을 한 거다. 이게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그전부터 주식 투자, 남편이 공직으로 가면 문제 생겼고 적법하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다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은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 양쪽 다 그 남편의 이 문자 메시지들도 해석이 엇갈렸잖아요. 한쪽은 불로소득에 동조한 거다. 한쪽은 오히려 나무라는 거다. 어느 쪽이 가깝다고 보세요? 이게 참 이게 문자로 전달된 거다 보니까 이게 화를 내면서 한 말인지 그렇지. 아니면 웃으면서 한 말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경심 씨. 종소세가 2,200만 원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 이거 분명히 속상한 거예요. 자, 문제가 요거예요. 조국 남편의 엄청 거액이네. 인컴이 엄청났구만. 이게 아우 엄청 거액이네. 인컴이 엄청났네. 인지 그거 엄청 거액이잖아. 인컴이 엄청났구만. 이건지가 애매하다.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저렇게 엄청 거액이네, 인컴이 엄청났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비난의 메시지로 읽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거 나무란 거 아니다라는 게 김 교수님 생각? 저기에 어떤 비난, 물론 행간을 아주 넓게 적용해서 행간을 아주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기에는 비난이나 질책의 메시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물론 제 상식이 또 상식이냐라고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저 말이 극구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됐으니 나의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을 하지 마라라는 어떤 내용이 저 두 줄에 들어있는지는 솔직히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읽히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변호를 하는 입장이니까 원래부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국 그 남편이 갑자기 이제 공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걸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변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변호인이 되면은 저렇게 작은 단서로도 저렇게 큰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놀랍긴 합니다. 예. 자, 이건 김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핫삼, 두 번째 핫삼. 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녀 소위가 초급 장교 교육을 받던 중에 빈 초소에 은밀한 미래의 장소를 꾸며놓고 거기서 적발이 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진이 공개가 된 건데
초급장교 교육 중이던 20대 신임 남녀 소위가 교육시설 내에 있는 사용하지 않은 빈 초소에서 사적으로 은밀하게 밀회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순찰 중인 근무자에게 적발됐습니다. 발견한 근무자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적발된 남녀 초급장교도 놀랐겠지만 그거 발견한 전 근무자가 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빈 초소 안에는 군용 모포가 이렇게 쫙 깔려 있었고요. 배낭도 놓여 있었고 간식도 있었고 식수가 있었다. 육군 관계자. 해당 교육생 2명에 대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면밀히 검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 예비역 장교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혈기왕성한 20대 초반 장교들이 외출도 못하죠. 외박도 못하니까 그런 상황도 좀 널리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나왔고요. 자, 그 밀회의 장소를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모포가 딱 깔려 있어요. 우리가 또 군에서 다 이렇게 군복무를 했으면 저 초소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모포도 좀 깔아놓고 식수도 보이고 배낭도 보이고 콘센트도 보이고 좀 뭐 간식도 이렇게 보이고 하는 장면인데 김용주 의원님,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인관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지금 5월 말입니다만 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졌는데 실제로 이것이 만약에 휴일이 아니고 실제로 복무하는 어떤 교육 시간 동안에 둘이서 미래를 들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확실히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대한 기본법에 의하면 13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데 나왔기 때문에 성년인 청년 장교들이 이와 같은 그야말로 코로나 상태에서 휴일에 어떤 이런 미래면 미래, 데이트면 데이트를 하는 것에까지 우리가 직접적인 비난을 할 수는 없지 않겠다. 다만 군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법적인 검토는 해보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휴일에 쉬는 시간 동안에 자유시간 동안에 둘이서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까지를 원색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른의 입장으로서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휴일이었고 근무 중도 아니었고 어쨌든 20대 초반 장교들이 서로 호감을 갖고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까지 나무래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 자, 혹시 다른 입장 있습니까? 국방부의 법무실장 출신 정혁진 변호사님. 제가 국방부로 출입했던 기자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로 질문 드릴게요. 저거는 초소입니다. 비어있긴 했고 교육기관 내에 있지만 저거는 군 시설입니다. 저 초소는 저러라고 만든 시설이 아닌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관생도들 교제 못하게 막았었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다 풀렸죠.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저도 지금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투에 실패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소가 저게 빈 초소이고 아마 쓰지 않은 초소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소는 초소이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이나 군형법에 보면은 초소와 초병이나 초소를 지킨 사람이 초병이잖아요. 초병에 대해서 폭행하고 상해하고 그러면은 일반 형법보다 군형법에서 훨씬 더 엄하게 가중처벌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다른 장소에서 BOQ나 이런 데서 사귀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겠는데 초소에서 저런 속꿉장난하는 것처럼 저렇게 꾸며놓고 하는 게 재밌고 웃길진 몰라도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래서 제가 군인사법 찾아봤더니 징계 사유로 품위유지 위반 그냥 일반 병이 아니고 장교니까 이 부분은 품위유지가 굉장히 위반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징계는 좀 받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과 정혁진 변호사님의 주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쌈, BTS의 신곡 버터가 나왔는데 인기가 대단합니다. 나오자마자 유튜브에서
공개 4일 만에 조회수가 2억 건.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2억 건이 4일 만에 나왔습니다. 저희 김지혜 돌직구쇼가 유튜브 영상에서 몇십만 건의 조회수가 나오긴 합니다만, 저희도 한 번도 이제 2억 건에 도달한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억을 가려면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군요. 2억 건이 나왔다. 참으로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랑스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가 바로 BTS의 신곡 버터. 예, 그 버터 맞습니다. 왜 버터인지, 어떤 노래인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우리 일곱 멤버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둘, 셋,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버터는 일단 굉장히 신이 나고요. 청량한 느낌이 드는 그런 댄스팝 보이고, 좀 민망하긴 하지만 되게 버터처럼 부드럽게 녹아서 너를 사로잡겠다라는 되게 그냥 귀여운 고백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2021년을 대표하는 썸머송으로서 버터가 좀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사랑해요 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이고, 이 시국이랑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기 폭발인데요. 버터처럼 부드럽게 녹아서 너를 사로잡겠다라는 어떤 숨은 뜻까지 들어봤는데, 미국 매체도 이 버터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Consequence of Sound, 올해 여름 노래는 버터, 모두가 기다려온 히트곡이다. 리파이너리 29, 언론과 대중 이제 BTS에게 왜 인기가 있나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다. 야, 이거 대단한 극찬이에요. 버터 들어라 이거죠. 에스콰이어, 2021년 여름은 버터의 여름이 될 것이다 라는 극찬, 집중 조명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까지 핫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국내 정치권 소식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이준석 돌풍에 때 아닌 장유유서 논쟁까지 불거졌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장유유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새로운 신세대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사실 이게 대선 관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경륜이 없이 이게 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그 영국에 밀리밴드라고 하는 39세 당대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이 정권을 잡는데 실패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흥행몰이 중 젊은 신예의 어떤 당대표 도전,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돼서 정세균 총리가 장유유서를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 중에 한 명이죠. 이준석 전 최고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시험 과목에서 장유유서를 빼자는 겁니다. 라고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김연아 비대위원님, 장유유서 논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왜 저런 단어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경륜을 또 경험을 주장하는 중진들의 이미 조금 정치권이 많이 혼나지 않았습니까? 일근한 예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자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했다가 정말 몰매를 20대 청년들에게 네, 20대 청년들에게 경험 부족이라는 거 갖고 몰매를 맞았었는데 정치권이 아직 그 국민들의 좀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을 잘 잊지 못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제가 이렇게 맥락을 들어보면 억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사람들이라는 게 지나갈 때 어떤 특정 단어에 딱 꽂히면 그 맥락에 대해서 별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당대회인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당대회에 또 이런 젊은 층의 돌풍입니다. 내부에서도 조금 의아해할 정도로 지금 잠깐의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큰 새를 몰아가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최종으로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도전 자체가 특히 보수정당에서 저희가 4년 내내 지금 선거에서 연패를 하고 난 이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나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반응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이 9세대와 젊은 층의 세대 교체를 위한 어떤 서로의 공격이 아니라 저는 좀 그 건전한 경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진 쪽에서도 자꾸만 젊은 층들을 경험이 없다고 비하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존중하면서 뭘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경쟁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온다면 저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정말 소득이 있는 전당대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아 비대위원으로서의 입장이었고요. 정세균 전 총리의 장유유서 발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꼰대당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세균 전 총리가 해명을 했습니다. 오해다, 곡해다. 정당 내에 잔존하는 장유유서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다라는 해명을 해놨는데요. 김수영 교수님, 이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해명이 궁색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뭐 상대방 당에서 젊은 이제 당대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민주당이 장유유서라는 게 있는데 좀 경험치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게 굳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만약에 상대방 당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할 일인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지금 정세균 전 총리도 뭔가 자신의 경륜, 안정 이런 걸 어필해서 자기도 경선에 나가고 대통령도 되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변화가 필요하다, 젊은 피가 필요하다, 좀 9세대는 낡았다, 이런 게 자꾸 얘기가 되면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당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젊으면 좀 경륜이 떨어지지, 대선을 어떻게 치르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나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을 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은요? 어쨌든 이제 뭐 객관적으로 정세균 총리가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 정당 내부에서 다선 중심 또 선수가 같을 경우는 연장자 중심 이런 문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근본적으로 혁파하기 위해서는 본회장에 자기 이름만 가진 사람만 앉는 것부터 모든 것들을 바꿔야 돼요. 영국식으로 사실은 먼저 오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배석하는 거 보면 초선 앞자리 다선 뒷자리 이것이 바로 사실은 장유유서 문화가 국회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상임위원장 할 때 다선 위주, 국회의장 다선 위주, 국회의 좌석 배치 초선부터 선수에 따라 뒤로 이게 장유유서 문화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기존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윤석 말하자면 후보자가 그런 문화를 극복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장유유서이기 때문에 이준석은 안 되고 나는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답변이 충격적입니다. 내로남불 8.5, 무능 2.4, 거짓말, 성추행, 성추문에 대한 답변도 나왔습니다. 파랑, 내로남불, 무능, 거짓말, 성추문, 성추행 이런 단어들이 이미지로 거론이 된 겁니다. 정치지형 변화 결과 보고서 내용 중 조국 박원순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진 게 부정적 이미지 형성의 원인이 됐다는 진단 결과 민주당 이미지 의인화하면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무능한 4500 남성이다라고 민주당 스스로가 민주당의 이미지 결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050 남성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뭐 어때서 자꾸 4050 남성이에요. 저는 반감도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저렇게 스스로를 묘사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민주당의 서울, 부산, 청년 간담회에서는 더 적나라한 내용들이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순실 정유라 사건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최선을 다해 비난했고 또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를 두고는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고 하면서 같은 비교 대상에 놓지도 말라고 합니다. 냉엄한 민심 앞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승리에 노출돼서 오만방자하게 됐고요. 저는 29살이고 저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싶어하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저희가 살고 싶어하는 동네, 해운대 이런 집들은 벌써 10억이 넘어갑니다. 그 분양가에다가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이 거의 뭐 억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청년들한테 그런 초기 대출 자금도 많이 힘듭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50대를 대표해서 50대 남성을 대표해서 민주당이 자체 진단한 결과 내로남불, 무능, 거짓말, 성추행, 성추문,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무능한 4050 남성이다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진단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50대 남성들이 다 저렇다는 게 아니죠. 그 중에 아주 일부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중년에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민주당 스스로. 50대가 남자들이 되게 그래요. 아,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50대 남성들 다 안 그렇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멋있고 젠틀하고 부드럽고 겉과 속이 같은 멋있는 4050 남성들 얼마나 많은데요. 제 주위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왜 자꾸 그래? 그러지 말라니까요. 민주당이 진단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하는 목적은 뭐냐면 병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진단을 정확하게 했으니까 민주당이 치유도 정확하게 잘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었으면,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이니까 강력한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멋있는 4050 남성들도 많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60초 광고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